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공업의 입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농업이나 공업, 그러니까 그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뭐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공장을 통해서 물건이 생산이 되는 그런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의 입지 유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공간의 내용은 서비스업의 입지와 관련된 공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업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의 산업이 되겠죠. 뭐 유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통신업이라든지, 뭐 각종 서비스업들이 이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서비스업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떠한 입지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용 살펴보면서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비스 산업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1, 2차 산업을 기초로 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농업, 어업, 임업처럼 자연산물을 그대로 얻는 산업을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2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1차 산업의 산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상품을 만드는 산업. 이걸 우리가 2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1, 2차 산업의 산물을 이제 유통하거나 뭐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산업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 2차 산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 산업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산물들이 물질적인 산물이 아니라 일시적인 인간의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이 3차 산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산물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활동들,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거는 기계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계를 이용할 수 없고 다분히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기계가 기계를 활용을 합니다만은 그 기계 자체를 가지고 어떤 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인간이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시간 및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표준화된 대량 생산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는, 소비자들 개개인의 기호에 맞추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딱딱 어떻게 틀에 맞춰가지고 찍어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에 맞춰가지고 어떤 표준화된 규격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생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3차 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내포하고 있죠. 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하는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에 뭐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결과에만 귀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를 만들어내가지고 창출이 되는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많은 돈도 벌지만 또 많은 또 그 가치들로 인해가지고 일자리들도 생겨나게 되고 파생이 되는 직업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또 그리고 뭐 만화 영화 같은 경우에는 히트가 되고 나면 그 만화 영화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슨 상품들도 만들고 그렇게 되면서 부가적인 어떤 사업과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효과들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에 지금 알고 있던 1차 산업, 2차 산업과는 좀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서비스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요. 서비스 주체에 따라서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로 구분을 합니다.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공급이 되는, 거꾸로 설명하면 공급자가 정부인 서비스예요. 그리고 민간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제 기업이 생산을 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과거에는 국가가 정부에서 서비스 하던 것들을 이제 민간에 제공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민영화한다,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공공 서비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에서 지금은 이제 철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국가가 제공을 하죠. 국가가 뭐 이제 뭐 코레일이라든지 뭐 서울 메트로, 뭐 부산 철도공사, 뭐 이런 그 여러 공기업들을 설립해 가지고 그 기업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공공 서비스입니다. 지금 뭐 1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공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그 운영을 그 인천공항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서비스들이 공공 서비스다. 다음에 민간 서비스는 일반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민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 통신도 뭐 유선통신, 다음에 이동통신, 다음에 인터넷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민간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통신 서비스 국가에서 제공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민간에게 그 운영을 맡기는 서비스들이 되겠죠.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생산 주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부냐 아니면 민간 기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서비스 수요자 유형에 따른 구분으로서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가 있어요. 이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산자들이 또 다른 생산 활동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우리가 생산자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생산자를 위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또 다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생산자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요. 소비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느끼도록 우리가 제공을 받는 서비스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비자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자가 생산자냐 소비자냐에 따라서, 그 소비자 유형에 따라, 수요자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의 입지 원리를 보시죠. 서비스업의 입지 원리는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심지와 배후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데요.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주변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를 실제로 공급을 하는 지역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배후지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을 받는 범위. 다시 말해서 이 중심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주변 지역에 공급을 하고, 배후지에서는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죠. 이 중심지와 배후지의 관계에 따라서 서비스업은 입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비스업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에 대한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되고, 또 중심지에서 서비스를 전달을 했을 때 어디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재화의 도달 범위,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요.
일단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가 유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주변에서 그 서비스를 얼마만큼 얼마가 있어야지 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중심지가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이 최소 요구치가 되겠고요. 다음에 중심지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이 되는 범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최소 요구 중심지와 배후지의 개념,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이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요구치의 만족 범위보다,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수요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훨씬 더 커야지 서비스가 입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훨씬 커야지 우리가 이 서비스가 입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베버의 공업 입지론을 설명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그때에도 다른 내용들보다는 그 베버의 공업 입지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생산비가 최소인 지점에 공업이 입지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내용들, 그걸 일단은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지 이론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 두셔야 될 것은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큰 지역에 서비스업은 입지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검정고시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알아야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큰 지역에 서비스업은 입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서비스업 입지와 관련된 중심지 이론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의 입지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이동 거리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소비지와 가깝게 입지한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과 최대한 가깝게 밀접하게 위치하는 게 서비스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고급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그거는 거기를 가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집중해서 입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다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그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들, 요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매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많이 하는데 데이터 저장 매체에 에러가 생겨가지고 그 저장이 되었던 데이터들을 전부 다 날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싹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저장 매체에는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던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을 바탕으로 해서 손실이 되었던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서비스업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삼지사방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용산이라든지 이런 세운상가라든지 이런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에 가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지고 그곳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한 곳에 집중이 되어서 입지함으로써 이제 이곳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인구가 많고 소득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서비스업이 입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왜? 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가야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는 더 많은 서비스업들이 입지할 수 있겠죠. 또 소득이 높은 지역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가야지 돈을 많이 뜯어내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일단 생활의 수준 자체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과자 사 먹고 초콜릿 사 먹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뭐 사 먹어요? 치킨 사 먹고 피자 사 먹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간식으로 먹는 어떤 간식거리의 질도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과자 사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과자는 그냥 우리가 슈퍼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직접 우리가 슈퍼 가서 사오잖아요. 편의점이나. 그런데 치킨이나 피자를 먹게 되면요. 치킨 피자를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론 사 먹기도 하지만 치킨 피자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가져다 줍니다. 슈퍼에다 전화해가지고 슈퍼나 마트에 전화해가지고 아줌마 뭐 초코 과자 하나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배달해줘요? 칭 웃으면서 네가 가서 사 먹어. 그러고서 그냥 툭 끊지. 근데 피자는 피자 한 판 갖다 주세요. 그럼 갖다 주고 짜장면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럼 갖다 주고 치킨 한 마리 갖다 주세요. 그럼 갖다 주고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곳에 가게 되면 그런 서비스업이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는 그러한 더 많은 서비스업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업. 아까 설명을 드렸죠. 생산자들이 또 다른 생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를 위한 서비스는 도심과 부도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왜? 이 도심이나 부도심에 그러한 생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 그럼 뭐 공장을 운영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공장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누구예요? 대개 보면 대기업들이잖아요. 그 대기업의 본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대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생산자 서비스업. 광고업이 있습니다. 광고업. 물건을 만들었을 때 물건을 많이 팔도록 광고하는 광고회사들.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죠. 그러면 그런 광고업들은 누구랑? 공장장이랑 이렇게 협상하지 않잖아요. 대기업에서 광고를 담당하는 광고 팀장들하고 협상을 하거나 뭐 판촉을 하거나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 광고사라든지 광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에 같이 간판 걸고 있어야 그 사람들 눈에도 띌 거고 또 그 사람들 만나기도 쉬울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이나 부도심의 생산자 서비스업들은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소비자 서비스업. 단순하게 소비를 하는,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로 가야 돼요.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세탁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도심이나 부도심에 만약에 세탁소를 차렸다. 그러면 망하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죠? 왜 안 돼요? 옷은 집에서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집에서 갈아입고 나오니까 옷을 수선하거나 클리닝하는, 청소하는, 세탁하는 그러한 일들도 집 근처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발달한 도시 외곽 지역에 소비자 서비스업은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세탁소 중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데 위치한 세탁소는 공항에 있는 세탁소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들이 있느냐면요. 만약에 겨울에 내가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요. 외국에 나갈 일이 있는데 외국에 나갈 때 어디 뭐 유럽을 간다 칩시다. 유럽을 가면요. 유럽은 우리하고 좀 기후가 좀 다르죠. 우리보다 조금 포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영하 기온에 막 외투 입고 다니지만 거기 가면은 이렇게 그 춘추복 같은 거 정도 입어도 되거든요. 내복 안 입어도 되거든요. 뭐 더 나아가서 뭐 동남아시아를 간다고 칩시다. 거기는 1년 내내 25도 이상이야. 낮 기온이. 뭐 21도에서 2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늘 기온이. 그러면 그런 데를 가는데 막 두꺼운 외투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던 외투를 세탁소에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귀국해서 찾아 입고 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서비스업이나 소비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업 자체의 특성상 그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그 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있느냐, 어떻게 그 서비스를 활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 입지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입지 요인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서비스업 자체도 일단 입지 요인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교통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을 하게 되면 운송비가 절감이 돼요. 운송비가 절감이 되는데 운송비가 절감이 되면 옛날에 공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 자체가 줄어서 생산비 자체가 절감이 되어서 같은 비용으로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요. 운송비가 절감이 되면 서비스가 공급이 되는 공간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그냥 인근 지역에만 서비스가 될 수 있었는데 전국 서비스도 가능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꽃 배달 서비스 같은 거 뭐 이런 거 지금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교통통신망이 발달이 되면서 전국 지점 뭐에 놓고서 차량으로 이렇게 배송을 하니까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같은 업종의 서비스업에서 규모가 큰 서비스 업체는 성장하게 되지만 규모가 작은 서비스 업체는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얘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관점에 있어서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 규모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 규모가 크게 만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크게 만들게 되면은, 규모가 크게 만들게 되면 사실 생산 단가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또 재화를 얻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규모가 큰 서비스 업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서비스 업체는 쇠퇴할 가능성이 있죠. 이 가장 비등한 예가 어떤 예냐 하면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것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대형 할인마트 같은 걸 만들게 되면 물건을 들여오는 상품, 물건을 들여오는 생산 단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많이 들여오니까 생산 단가들이 줄어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할인 행사도 더 많이 하고 사은품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집 앞에 가게나 동네에 그냥 작은 마트나 이런 데를 가면 그런 대형 할인마트가 경쟁하는 것과 똑같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 규모가 좀 비슷한 마트라 하더라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든지 또 빵집이라 하더라도 그냥 장인이 만드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빵집보다는 일반 대기업에서 그냥 지점별로 내놓는 그러한 지점의 빵집들이 훨씬 더 맛 좋고 싼 가격에 빵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규모로
장사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예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서비스 업체들은 쇠퇴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빵집들 보세요. 제과점들 보시면 옛날에는 그 제과점들이 그 동네에만 있는 제과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과점들이 어떻습니까? 부산에 가도, 광주에 가도, 서울에 가도, 인천에 가도 다 똑같은 빵집이 있어. 그게 다 대기업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업들이 대기업에서 해야 될 산업이 있고 대기업에서 좀 하면 안 되는 산업들이 있어요. 좀 규모가 좀 작은 산업이나 소규모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하면 안 되죠, 사실.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뭐, 건물, 아파트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건 대기업이 해야 돼요. 대기업이 해야 되는데, 김치 만들고, 빵 만들고, 요즘엔 또 보니까 내 참 기가 막혀서 말하다가도 말이 안 나오는데, 떡볶이도 대기업에서 만들어. 아이씨. 떡볶이는 옛날에 그 리어카 끌고 천막 치고 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를 대기업에서 만들어. 편의점에서 김치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에서 김치 팔아요. 대기업 마크 딱 붙여가지고. 그거는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거는. 물론 빵 만들어 팔면 정말 맛있는 빵이겠죠. 그죠? 맛있는 빵이고 뭐 더 들어가고 그러면 더 맛있는 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빵을 만들더라도 대기업이 빵을 만들면 훨씬 더 단가가 낮은 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개 만드는 사람한테 주는 단가하고 10,000개 만드는 사람한테 주는 단가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재료 자체가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된다면 무조건 다 한다고 세상에 길거리에 코 묻은 애들이 먹는 떡볶이까지 대기업에서 만들면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이건 마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 보고서 100점 맞았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규모가 큰 서비스 업체가 해야 될 볼륨이 있고 작은 서비스 업체가 해야 될 볼륨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이 서로 같은 업종에서 만나서는 안 돼요. 100% 이거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사업을 할 의지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나름 조금 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수요자가 늘어나게 되죠. 수요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최소 요구치를 만족시키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을 갖게 되겠죠. 최소 요구치가 줄어들게 되면. 그리고 더 큰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갖는 대규모 서비스 업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들이 맨 처음에 서비스를 제공했어. 그런데 그 소규모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가지고는 힘에 붙여.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규모가 큰 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요구된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돈을 벌어 업체 자체가 성장을 해서 규모가 커질 겁니다. 옛날에는 소규모 기업이었었는데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기업도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소득의 증가입니다. 소득이 증가가 되면은 소비 수준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소비 수준이 늘어나는. 옛날에는 그냥 기름에 닭만 튀겨도 잘 팔렸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뼈라도 발라줘야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사 먹어. 그리고 또 거기에 나가서 이제 어때요? 뭐 다른 거 뿌려줘야 되잖아. 뭐 마늘 뿌려줘야지 잘 팔리고 뭐 파 넣어줘야지 잘 팔리고. 옛날에 그냥 튀긴 닭 가지고는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
소득이 증가가 되면서 사람들이 소비 수준이 늘어났거든. 그러니까 소비 행태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 하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교통의 발달, 인구 증가, 또 소득의 증가가 원인이 되어서 그 입지 요인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입니다. 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자망을 이용해서, 온라인망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나 원격 영상진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뭐 요즘에 어떤 산업을 받느냐면 되게 그 신기하던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보내면, 요즘에 그림 보낼 때 뭐 어떻게 보내요? 요즘에 스캔도 잘 안 하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 그 사진 모양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그림 그리면 그 뭐 공룡을 그린다든지 오리를 그린다든지 그러면은 오리 인형, 공룡 인형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럼 애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지 않겠어요? 또 어떤 서비스는 미국의 서비스라는데 열쇠를 찍어가지고 전송을 해서 그 사진을 보내주면 그 열쇠의 크기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나 재화의 도달 범위 이런 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도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국내 인터넷 사이트만 활용하지 않잖아요. 외국의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해외 구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해외 브랜드 신용카드 발급받으면 아우 내가 해외에서 카드를 쓸 일이 있겠어? 그랬는데 요즘에는 앉은 자리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배송을 받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생산자 서비스업이 확대된다.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도심 지향적인 입지 특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고 그 어떠한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곳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대도시 내부의 교통 혼잡과 상업 용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 신도시 예정 지역 이런데 정말 부지 크게 확보해가지고 주차 공간도 정말 넉넉하게 확보해가지고 쇼핑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변으로 분산화, 교외화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주차장, 넓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또 상주 인구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온대.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자리 크게 하나 잡아가지고 주차 공간 넓게 확보해서 쇼핑센터를 만드는 거죠. 서울의 그 송파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건물 하나 안에 백화점 2개 있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그 넓은 공간에 주차비도 안 받아. 그래서 굉장히 되게 그 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도시 내부, 대도심 지역에는 교통이 혼잡하니까 교통이 좀 그 복잡하지 않은 지역, 그런 지역에 대형 마트들 입주해가지고 대형 쇼핑센터 입주해서 또 주거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서비스업이 입지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입지 변동에 따른 공간 구조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도시 내부 기능의 지역 분화를 보시면 상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중심부에 상업 기능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공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중간이나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중심부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고 또 공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있으면 좀 곤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 지역으로 좀 빠져나가게 되고
주거 기능 역시도 좀 복작복작한 그런 데보다는 좀 한적하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외곽 지역, 쾌적한 환경을 주고 있는 지역, 이러한 지역들에 이제 주로 위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그 뭐 도시의 내부 구조를 이야기하면서도 같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 분화 과정을 보시면 일단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접근성이 좋은 데일수록 지가도 높아지고 지대도 높아집니다. 임대료나 땅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땅값에 맞춰가지고 비슷한 기능들이 모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능끼리는 모이고 서로 다른 기능끼리는 좀 밀어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유사한 기능들이 그룹을 짓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가 분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 내부 구조가 딱 균형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들이 똑같은 지역들이 다 똑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시가 하나 크게가 있다. 그러면은 한 가운데 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과 뭐 연계가 되는 곳에 부도심들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도시가 하나 형성이 되면 그 도시가 각각의 요소들이 다 달라. 형성이 되는 내용들은 많은데 각각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옛날에는 이것들이 다 똑같았다고.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여기 지역의 특성, 뭐 기역의 지역의 특성, 니은의 지역의 특성,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각각의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모여있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달라서 다 나름대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변화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옛날에는 핵심이 되는 지역은 여기 하나였어.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것들, 다 똑같은 것들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 속성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중심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 요소들이 서로 다른 핵심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도시의 내부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업지대라도 요즘에 어때요? 신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놀이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대 같은 데를 가면은 옷이라든지 뭐 머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패션 미용 같은 데에 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또 홍대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홍대 같은 데 가면 또 클럽 문화들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냥 각각의 중심지 요소들이 비슷한 곳에 모여는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한 개 사이로 그렇게 상당히 다른 요소들, 속성이 다른 요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그 서비스업 입지의 하나의 주요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업의 입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업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물들을 제공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 배웠던 공업의 입지와는 사뭇 또 다른 특성들이 좀 있었죠. 그 공업과 입지 유형이 어떻게 다른가 좀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단원의 내용들을 전체 다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와 관련된 실력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4단원의 내용 전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